자리 정비 되고 있어서 저희 2부로 넘어갈 텐데요. 원래 저희 안진걸 이사님이 우리 다음 2부의 진행자이자 또 특별 이 공연 무대를 마련해 주실 분을 딱 오윤혜 님을 소개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불이 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저희 언론아싸 1회부터 7회까지 그리고 올해 8회, 오늘 8화를 맡고 있는데요. 언론아싸 보시는 분들마다 아, 언론아싸를 구하러 왔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지금 다양한 방송과 유튜브 채널로 시청자분들과 시민들을 만나고 계시는 오윤혜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원래 오윤혜님의 본업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냥 가수도 아니고, 네, 실력파 가수. 네, 네, 그리고 오윤혜님이 거미와 쌍벽을 이루는 가수였다라는 거. 네. 근데 워낙 방송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셔가지고 지금 방송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정말 뛰어난 이렇게 가창력이 뛰어난 분을 저희가 유튜브에서 방송인으로 둘 수 없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윤혜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가수 인증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여자는 이것밖에 안 돼요. 미안해요. 그래, 나란 여자는 너밖에 정말 몰라. 바보처럼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어요. 잠도 못 자고 이러죠. 왜 내게 못된 사랑만 가르쳤니? 언제나 나쁜 건 빨리 배워요. 미치면 바보가 되나봐. 사랑에 미치면 아이가 되나봐. 가지마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마. 너 없이 난 못 살아요. 사랑에 다치면 이럴 수 있잖아. 사랑에 다치면 가슴 한 곳이 찢어져요.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마. 너 없이 단 하루도 난 못 살 것 같아요. 너란 남자는 사랑을 정말 몰라. 바보처럼 그래, 너란 남자는 사랑까지 쉽게 해. 너무 미워.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어요. 잠도 못 자고 이러죠. 왜 내게 못된 사랑만 가르쳤니? 언제나 나쁜 건 빨리 배워요. 바보가 되나봐. 사랑에 미치면 아이가 되나봐. 가지마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마. 너 없이 난 못 살아요. 사랑에 바치면 이럴 수 있잖아. 사랑에 다치면 가슴 한 곳이 찢어져요.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마. 너 없이 단 하루도 난 못 살 것 같아요. 새겨진 너 난 어떻게 지워야 할지. 이렇게 앓던 사랑도 이젠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사랑에 미치면 바보가 되나봐. 사랑에 미치면 아이가 되나봐. 가지마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마. 너 없이 난 못 살아요. 사랑에 다치면 이럴 수 있잖아. 사랑에 다치면 가슴 한 곳이 찢어져요.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마. 너 없이 단 하루도 난 못 살 것 같아요. 너 없이 단 하루도 난 못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제가 노래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 성대도 너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제 노래를 잘 하지 않아요. 워낙 실력파 가수였기 때문에 쉽게 저의 과거를 건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언론 와서 공개 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 자리여가지고 준비를 해봤고 오늘 이제 시즌 1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을 준비해서 함께 하셨던 우리 KMTY 이 네 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후다닥. 네. 앵콜이요. 앵콜곡 준비돼 있을 겁니다. 근데 끝나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앵콜은 네 분께서 방송을 재미있게 뽑아주시면 그때 제가 갑니다. 정말 시즌 1에서 이 네 분들이 정말 공부머리는 주셨는데 재미를 한 방울도 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정말 진행할 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진지하시면 오늘 제가 더 힘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웃기더라도 크게 빵빵 터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2부 출연자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네, 오늘은 빵빵 터트려 줄 거라 믿고. 네. 네, 오늘도 유니폼을 입고 우리 공영방송 노조위원장님들이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니 방황하지 마시고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세요. 네, 저희가 지정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가운데 앉으시고요. 제가 가운데. 네, 이진순 대표님 가장 오른쪽. 네. 네. 그리고 핑키님이 바로 사회자님 옆에. 네. 가장 왼쪽. 네. 강선. 네. 네. 이 자리에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근데 이분들 많이 방황하셨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즌 1에서는 제 옆에 짝꿍분이 계셨어요. 민원연 이진숙 대표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게스트로 함께 하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활약도 기대해보고 출연자분들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님께서 모자를 쓰고 결의를 다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저는 TBS 언론노조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K님 느낌이 오죠? 본인 차례라는 게. 네. 마이크는 위로 올려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KBS 본부장 강성원입니다. 저 YTN 분들을 지부장 데리고 오셨어. 네, 네, 와인님. 예,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M님. 네, MBC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원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런 열정으로 공영방송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원연 대표 이진숙님. 민원연 이진순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민이 묻고 큼티가 말하다. 큼티가 KMTY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외워주시기 바라고. 자, 방청 오시는 분들께 미리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큼티 위원장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실 텐데 방청객 분들께서 제가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5분이 긴장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길고 장황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K? 말씀드렸죠? 안 됩니다. 짧고 굵게 그리고 쉽게 재미까지 있으면 길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질문에 답해 주시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즌 1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에 저희가 첫 방송을 했었는데요.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렇게까지 실시간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1,300명. 첫
방송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0분에서 300분 정도 아주 정말 감사하게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그 한 달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주 뜻깊은 방송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전 처음에 중국집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 버틸 수 있는 어떤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테지만 자금은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본인 입에서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제2, 제3, 제4, 제5의 홍상수들이 각 공영방송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양반은 좀 거의 종신형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저희들은 존버 전문가. 우윤회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네. 그 댓글은 팩트입니다. 아, 부끄러운 세상. 아,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돈 올리라고 했죠. 흔들지 않으면 되는 부분인데 조선일보도 붕괴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집회 좀 참여하셔야겠네. 몰입도 높이기 위해서 음악을 깔잖아요. 네. 음악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음악도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나? 지금 현재 임금 반납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테크니션입니다. 기술 점수 10점.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이제 납부의 의무까지 사라지는 거는 아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장 분들이 각사의 사장을 목표로 어느 아주 세월에. 권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TBS는 30%입니다. 저희는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신 말씀이라서 말하자면 일베시 그냥 그 조롱 이런 것들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이동관 씨가 탄 차가 이렇게 오더니 우리를 발견하고 네.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이동관 방통위가 어떻게 기자준칙 취재를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뉴스공장이 뉴스공장? 가짜 뉴스를 생산했으므로 네. 그 아예 검색 자체가 안 되게 컨텐츠를 다 없애버렸다. 네. 수만 명의 언론인들이 모여가지고 항의를 하면 이동관 하나쯤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인들은 들으라. 자, 들으셨죠? 자, 이제 한 50일쯤 되어 가는데 저희가 시즌 1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각자 기억에 남는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짧게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이런다니까요. 방송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자, 와인님. 네. 기억에 남는 거. 우리가 50일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 시즌을 8회, 7회 정도 하면서 기억에 가장 남는 기억에 거요? 남는 이슈. 별로 기억에 남는 게 크게는 없는데. 아, 네. 아, 그게 아니고 네. 지난 7번 방송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7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뭘 하나 찝어서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고 특히 YTN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경찰이 YTN 기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기자회견까지 하고 오고 했는데 이거 좀 얘기해도 되나요? 짧고 굵게. 짧게? 네. 네. 저희가 방송 사고를 했습니다. 뭐 어떤 종류의 방송 사고였냐면 방금 저기 한상혁 위원장이랑 나와서 한 게 증언이라는 프로는 아니고 코너였잖아요. 네. 증언은 이미 지나갔죠. 지금은 언론 아싸죠. 근데 지금 증언이라는 뒤에 앵커백이라고 하는 그 화면이 있는 거기 거예요. 화면에. 예, 네. 있는 거예요. 네. 벌써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계속 얘기해요. 네. 근데 그 방송 사고가 어떤 거였냐면 앵커백에 이동관 씨 얼굴이 크게 나갑니다. 네. 그런데 밑에 자막으로는 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범인이 사이코패스 같다. 라는 자막이 크게 깔려요. 그러니까 그 화면은 이동관 씨가 크게 나오고 그 밑에 사이코패스 어쩌고 저쩌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진실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네. 보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의도치 않은 방송 사고예요. 방송 사고죠. 생방송 도중에 벌어진. 네. 그런데 그걸 갖고 이동관 씨가 고소를 했고 네.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 이게 고의성이 있다 그런 거죠. 휴대전화를 뒤져보겠다. 네. 만약에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라 그랬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제출하라고 요구도 안 하고 네. 보란 듯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제가 있으셨을까요? 얘기 좀 할게요. 네. 처음에 이 언론 아싸를 기획을 한 게 이제 민원연에서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공영방송이 지금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막상 노조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저희가 유튜브 방송 경험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오윤혜 님을 모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어마어마한 이 강력한 비판과 맨날 질책과 특훈을 받으면서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무지하게 깨집니다. 항상 예, 말 너무 길게 했다, 톤이 너무 낮았다. 그래서 하여간 같이 호흡을 맞춰오는 과정이었는데 오늘도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보통 이 시간쯤 저희가 만나서 방송을 하거든요. 다들 굉장히 지쳐서 오세요. 눈 다 이렇게 뻘겋게 충혈되고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들을 겪으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계시고 근데 이게 속도가 앞으로도 계속 점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대비도 해놓긴 했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경찰에 잡혀가거나 예, 구속이 되면 그 자리에 대신 판넬을 놓고 하자 혹은 그 경찰서 앞에서 라이브로 하자. 그래서 아직은 아무도 안 잡혀간 상태라 이렇게 예, 생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은근히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조회수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첫 회에 그때가 아마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 막 드론이 많이 이슈가 될 텐데 우리 오윤혜님께서 이동관을 중국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고 네. 왜냐하면 야 정말 모르시구나. 아니 오윤혜님이 아니라 네. 그 우리는 이동관을 알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는 그쵸. 이동관이 어떤 자고 그의 만행 그리고 그 자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데 야 정말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시민분들은. 예, 그 생각이 컸고 지금도 그게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론화사 이제 한 7회 오늘 8회째인데 지금도 뭐 한 100분 정도 이렇게 자리 채우고 계시지만 저희 뭐 400명 나올 때도 있고 1000명 나올 때도 있고 했지만요. 저 그 작은 숫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회전하면서 한 5만 회까지도 되고 하는데 예전에 돌마구 할 때도 저희 뭐 1000명, 2000명 모여서 그 힘이라는 거 저 상당히 큰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 뭐 100이든 400이든 이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이 언론화사가 그만큼 좀 잘 싸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즌 2가 더 사실 기대됩니다. 이분은 왜 혼자 자화자찬을 하시는지. 저는 시즌 8회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사실은 잘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즌 2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최소한 저만큼이라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미 이제 그러니까 언론화사로 우리가 좀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 공영방송이 민영방송과 달라야 되는 것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영방송의 기준이라든지 공영방송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달라.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가 예. 공영방송은요. 지금 여기 우리 학계에서 교수님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사실 지금 저희 방송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책무라든지 공영방송을 어떻게 유지하고 책무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BBC나 이런 선진 공영방송의 어떤 기준이 없어요. 막연히 그냥 공영방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번들처럼 묶여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영방송의 의미를 굳이 두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직관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철학적 토대가 수신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수신료 재원이 지금 상당히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한상혁 전 위원장님이 짧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시대가 변하고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럼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야죠.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영방송의 담론이 돼야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문제고요. 짧게
하신 거 맞죠? 자, 정치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된 것이 공영방송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독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그럼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3년에 MBC에 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한 2012년 MBC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뭐 한 10년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이제 뭐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기자로 일하면서 어떤 보도를 할 때 MBC와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국가의 어떤 위기라든지 뭐 광고주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사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차지하고 그 밑에 이제 경영진 보직부장들 다 갈아치우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장은 제가 시사매거진 2580 편집을 하는데 음악이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제가 이제 서울시 간첩단 사건을 2580에서 일하면서 이제 초반에 당사자들을 만나서 취재하고 이랬을 때 국정원이 인터뷰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재하면 안 된다. 왜 민변의 나팔수 역할을 하려고 하냐. 국정원이 취재를 안 하면 취재 안 하는 대로 사실 그걸 반영해서 하면 될 것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딱 이것을 이건 민변의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그 취재 자체를 사실 못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사실 정권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력에 취약한 공영방송의 이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게 네. 오, 이런 느낌 좋아요. 서로 말하려고. 네, 제가 한마디도 안 레이디 했기 퍼스트. 때문에. 네. 네. 제가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네.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공영방송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KBS, MBC, 그다음에 EBS, YTN, TBS까지 5개의 공영방송으로 좀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YTN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최대 주주고요. 그래서 준공영방송이라고 하고 TBS 같은 경우는 서울시 출연 기관이고 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게 뭐였냐면 그 HBO랑 BBC랑 그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Years and Years라고 거기에 보면 되게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면 중에 하나가 BBC가 문을 닫습니다. 폐쇄해요. 그러면서 정부가 더 이상 BBC한테 돈을 지원하지 않아서 저희는 문을 닫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려진 상황들은 어쨌든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또 되게 사회적 약자들이 좀 되게 취약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공영방송이 그런 사회적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 그다음에 자본과 권력에 또 자유롭게 그 권력 기능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영방송이고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움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 마련도 되게 필요하고요. 네, 일단 얘기를 해봤습니다.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재미없을까봐 이렇게 아니 어차피 무슨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해도 재미는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 그냥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저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일종의 가해자 중심주의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볼 게 아니라 정권이 안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 권력이 네. 그러니까- 자기 검열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 권력이 언론을 본인들의 선전 도구로만 여기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정확히는 언론 노동자들의 노력과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법원이 방송의 공정성, 공정방송은 언론 노동자의 핵심 노동 조건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 노동자들이 핵심 노동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럼으로써 공영방송이 존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좋았습니다. 아, 되게 멋있는 말 뒤에 그래도 줄을 달아야 될 것 같아서 멋있는 말 뒤에 얘기하려니까 좀 부담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방송 관련 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때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시장이 바뀌면 왜 TBS를 갑자기 없애는지, 이거는 그동안 이 관련된 법안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과 관련된 3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부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빨리 통과시켜라 라고 저희 시민단체나 언론노조나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가 문기적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9월 안에 추석 전에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요. 핵심은 2개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압도적 다수를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사를 뽑는 제도를 없애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장을 뽑는 데 있어서 이 정당들의 추천에 의해서 구성된 이사회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100명 단위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사 후보를 뽑게 하자. 핵심은 2가지입니다. 지금은 법에도 없지만 관행적으로 KBS 이사 11명 중에 7명은 여당이, 4명은 야당이, MBC 이사 9명 중에 6명은 여당, 3명은 야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자리가 바뀌면 있는 사람 갈아치우고 임기가 남았어도 자기 사람 뽑고 그런데 그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방송의 식견과 전문성이 있느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권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지금과 같은 무더기 해임 사태가 나오는 거죠. KBS 같은 경우가요. 잘 아시겠지만 저기 나와 있는 저희 네 방송사 중에는 지금 유일하게 이제 그 사장 교체기 국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실제로 전임 사장이 이사회에 의해서 해임이 됐고요. 해임이 됐고 그 사장이 이제 또 법적인 무효 소송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오늘 또 이사회가 11명의 이사 중에 이제 6대5로 바뀐 그 구조의 이사회가 차기 사장을 이제 어떻게 뽑을 건지 일정이라든지 방식에 대한 의견 조율을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임시 이사회가 열려서 결정이 되면 사장 이제 새 사장을 뽑는 이제 이 단계로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됩니다. 법 제도화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요. 11명의 이사 KBS 이사를 여권이 7명 가져가고 야권이 4명 가지고 가라는 건 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문구가 되어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반복돼 왔던 거예요. 항상 권력 잡은 쪽 7명, 잡지 못한 쪽이 4명.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6대5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사장 날리잖아요. 새 사장 뽑는 거 5일로 할래, 공모기간 5일로 할래, 7일로 할래도 5가 6을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MBC 오늘도 김기중 이사 또 해임 방통에서 의결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에는 사장 바꾸기 위한 다 절차라는 거죠. YTN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EBS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제화라는 것이 사실 거기서 좀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명시화하자는 데는 분명히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늦었죠. 늦었지만 또 9월을 넘기면 정말로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MBC는 조금 더 시간을 벌어 놓은 것은 같이 보입니다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제화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구조를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방송법들은 이제 국회가 추천을 5명 하고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을 4명, 그 다음에 이제 학회에서 추천을 6명, 그 방송 찍는 단체에서 6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다변화를 시켜서 이제 다양성 있는 인사들이 꼭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들을 추천을 해서 거기서 사장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장 선임할 수 있는 그 후보들을 국민 100명이 이제 각 지역 뭐 연령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든 국민 추천위원 100명이 한 3명 이하의 이제 후보를 추천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이사들이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무슨 언론노조 장악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걸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그 사장 선임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이 계속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지적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공영방송의 구조 뭐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자 이러면서 결국에 이들이 원하는 건 지금의 6대3 구조, 여권이 우위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후임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그런 획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장 선임 구조를 바꾸는 것 자체가 아주 급선무이고 여야가 정치적 어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루빨리 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한상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이 이사 추천을 어떻게 더 다양하게 할 것인가는 늘 좀 고민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국정원이 이제 그 MB 정권 때 만들었던 시나리오, MBC 정상화 전략이라는 시나리오를 보면 거기에 이제 1단계가 간부진 쇄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퇴출, 2단계가 노조 무력화, 3단계가 MBC 민영화였어요. 저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공영방송의 독립이나 정치적 독립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실 뭐 간부진 교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절차들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그다음에 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꼼꼼히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우리 노조법에서 이제 이런 단체 협약, 노조와의 약속을 이제 그 사장 경영진이 어겼을 때 이것을 단죄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금이나 이런 조건들은 노조와 합의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지만, 끊으라고 하는 공영방송 관련 이런 조항들은 사측이 어겼을 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도 좀 차후에 법제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네. 끊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언론 아싸를 하면서 기자들과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사 얘기, 이사장, 이사의 해임 얘기를 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그거 알아듣지 못합니다. 안물안궁. 네. 진짜 그냥 그거는 이렇게 잘 몰라요. 직관적으로 얘기해 주길 바라는데, 그냥 시민들한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K 이사장과 M 이사장이 둘 다 해임이 됐는데 MBC는 효력 정지되면서 돌아오게 됐죠. KBS는 아니게 됐죠.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MBC는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 교체가 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렇지만 KBS는 사장이 교체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이사진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MBC는 제가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을 한 몇 달 더 할 수 있는 거고, KBS 그렇죠. 홍사원의 경제쇼는 이제 제가 못하는 거고, 예, 이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볼 텐데, 자, 김상근님께서 이거 좀 아픈 질문들입니다. KBS와 MBC에 해당하는 질문인데요. 수신료 분리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MBC 같은 경우에는 꼭 MBC가 아니어도 YTN, TBS도 포함일 텐데, 이 공영방송의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시민 대다수 분들은 고임금, 저노동의 고착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공익을 위한 공영방송이냐 아니면 조직을 위한 공영방송인가. 이거 아픈 질문이에요. 이거 쉽게 가야 됩니다. 먼저 K님, 우리 수신료 분리 고지로 인해서 나는 2,500원 아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 중요한 게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그 시행령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신료라는 것을 납부하지 말라는 그 시행령이 아니거든요. 자, 그 말은 우리가 똑같이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았을 때 그 연체료라는 게 붙어서 계속해서 그 의무는 계속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계속 더 쌓이면은 거칠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이게 범법화시키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의 그 수신료 납부 그 분리 고지가 약간 그런 행태로 가는 게 매우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국민들께는 이거 안 내도 되는 돈처럼 돼버리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의무는 계속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착각 속에서 행여나 이제 그 어쨌든 간에 분리 고지가 되면 여러 가지 편의적인 부분 때문이라도 납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이제 당연히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 KBS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 수신료 수익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를 덜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적에서 서비스 하라고 하는 그 공적인 책무까지도 저희가 이제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권에서는 공공연하게 ETV 분리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나중에 ETV는 또 민영화시키고 1TV 하나 남겨놓는데 그 1TV는 건전한 공영방송이냐, 재원이 아주 목이 마르고 그냥 재원줄이 조인 나라 말 정권에 항상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있으나마나한 공영방송, 사실상 국영방송에 가까운 방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누구의 피해겠습니까? 그게 아까 한상혁 위원장도 말씀하신 당장에는 저들의 피해같죠. 저희의 종사자들의 피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있는 그 공영방송이 쪼그라든다는 거는 결국에 여기 있는 모든 언론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결국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질문. 제가 조직을 위한 공영방송이냐, 공익을 위한 공영방송인가?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봤는데 이호찬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질문 좀 빼달라고. 제가 콕 아니야, 이 집어넣습니다. 질문 사실 MBC와는 좀 관계가 없어요? 결이 좀 다른 부분이긴 여기 한데. 그래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MBC만의 사안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MBC는 이제 그 소유 구조는 공영적이지만 재원의 마련은 철저히 민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지원받는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지상파라는 어떤 공공의 전파를 이용해서 MBC가 방송을 하는 차원은 있지만 철저히 운영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민영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MBC의 상황에서 어떤 방만한 경영이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좀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공영방송사들이 지금의 어떤 일반 회사들처럼 사실 뭐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우리 사회에서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나름 공영방송사들은 아직까지도 정년이란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사실은 공영방송의 어떤 독립성과 내부에 제대로 된 기사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좋은 조건인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사실 내부에서 그 고임금 고연령대 노동자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의 내부 정화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 그걸 갖고 이제 외부에서 정권의 입장에서 그걸 공격할 대상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월급 받는 것만큼 충실히 우리가 공영방송의 종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좀 다그쳐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TBS 이거는 상황을- 저기 당사자가 아닌 민원연 네.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KBS든 MBC든 간에 우리 방송사에 지금 정년을 앞둔 고연령층 종사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 방송 인력을 대거 뽑았어요. 그때 뭐 거의 몇 배로 올랐거든요. 그때 입사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거의 정년을 앞두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고용의 뭐 이 연령별 분포라든가 아마 임금 이런 걸로 보면은 고연봉을 받으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너네는 방만한 경영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볼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은 그건 그냥 핑계고 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장들이 와가지고 뭐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춰서 하수인처럼 방송할 때 그때는 왜 대규모 구조조정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이제 이 오히려 공영방송이 세금을 갉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덧붙이면요. 아까 그 뉴스타파 그 기자 선배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오히려 후원 금액이 후원 회원분들이 더 늘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바가 저희한테도 주는 그 시사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얼마를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윤혜 씨가 나오고 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싶으십니까? 윤석열이 다시 나와서 주례 연설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방송국의 종사자라면 저희가 그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내부에서는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시청자들께 건전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한 의지가 있는 종사자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네의 처우가 어떠냐로 접근하기보다는 너네가 그 정도의 처우를 받으면서도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로 되돌려 주냐의 문제로 좀 환원해서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채찍을 주시고 하는 게 더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TBS 상황도 네.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도 박만왕 경영 얘기를 지금 새로 오신 박노왕 이사장께서 꺼내고 계신데 저희 한 재단으로 전환되기 전에 저희 정직원이 181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정원은 350명이에요. 아마 이것을 보고 박만왕 경영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저희가 사실 되게 비정규직이 되게 많은 방송사였고 임기제 공무원이 운영하는 방송사였습니다. 그런데 재단 전환을 하면서 이 비정규직들을 다 정규직화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되게 사건이죠. 그 이후에 저희가 낸 실적을 아마 비교해 보시면 또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연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도 6개월 이상 버티고 있는 상황도 정규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방만한 경영이라는 걸로 저희 한 50에서 100명 정도를 솎아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더 생산하는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대본 보니까 1981년도부터 이제 수신료 인상 현황을 보면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은 1981년도 이후로 2019년까지 인상 횟수가 빵이에요. 근데 영국은 27번 올렸고 독일은 8번, 그리고 프랑스는 23번. 그러니까 수신료가 재정의 9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수신료의 인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미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K. 하지만 그래도 이 수신료를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 때 사실 MBC에서 전원구조라는 엄청난 오보를 냈잖아요.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 저희가 1년 반, 2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참사가 있었습니까? 그때 누구의 편이냐가 아니라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은데 국민은 이 사실을 알고 싶을 뿐인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그게 알고 싶을 뿐인데 그거 자체를 국민이 나서서 검증해야 되고 괴담인지 가짜뉴스를 선별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진실 보도를 위해서 이 공영방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성훈님께서 언론 비평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국장님이 바뀌거나 이렇게 PD님이 바뀌면은 이렇게 또 프로그램이 또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저것도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 동호 반복 같긴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오래 생존할 방법은 프로그램을 좋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공익성을 추구하는 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권력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정치 권력이 그 프로그램들을 없애려고 하겠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존버, 버틴다. 어떻게든 제3의 길을 찾든 때로는 타협을 하든 협상을 하든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서 그 프로그램의 명맥을 유지하고 공익성을 유지하는 게 요령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쉬워 보이진 않아요. TBS에도 대표적으로 쫓겨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 요 질문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상윤님께서
직접 당사자인 방송국 직원들은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MB 때는 막 파업하고 거리로 나섰던 언론인들이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뭔가 간절해 보이지 않는다. 왜 윤석열에게 굴복하는지 조한나님이 왜 제대로 싸우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의견들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네, 해보세요. 잠깐 먼저 네. 말해도 되나요? 근데 저 적극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파업이나 어디 점거 혹은 단식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적극 대응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은 방송국 직원들은 노동자들이고 우리는 노조라는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상은 결국에는 사용자예요. 경영진이란 말이죠. 근데 현재 KBS, MBC, YTN 경영진은 적어도 친윤석열 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진을 상대로 파업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되게 소모적이고 무의미해요. 만약에 진짜로 나쁜 사장들이 들어오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장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들을 없애고 공공성을 훼손하면 그때는 정말 그 방송 노동자들이 저항을 할 거고요. 그 김은혜 칼의 노래라는 소설 아시나요? 모릅니다. 아 예. 알아요? 그 이순신 네. 장군에 대해서 쓴 죄송합니다. 소설입니다. 네.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알아요? 네. 모른다고 해주면 안 돼요? 모르죠? 네. 칼의 노래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칼의 노래. 칼의 노래. 전 카레 먹는 카레란 줄 알고 갑자기 카레 노래가 왜 나오래? 발음을 칼 이렇게 피해가 의 되는. 노래. 죄송합니다. 알죠? 칼의 노래. 네. 알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거기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오라 나의 바다로 한 줄기 일자진으로 적을 맞으리. 그러니까 아직 적들은 먼 바다에 있고 연기만 울리고 북만 치고 있고 아직 우리의 바다로 오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막 털고 난리 났는데 아니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기다린다. 멀리 있습니다. 더 모일 때까지. 그렇죠. 네. 우리의 바다로 오면 그때 투쟁이 시작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 공영방송 사안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뭐 적극적인 대응을 말씀하시지만 국민적인 관심 자체가 뭐 이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이제 저항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사실 나름 내부에서는 지금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시기에 공영방송의 종사자들이 수많은 파업들을 했고 저만 해도 입사해서 이때까지 파업한 날짜로 치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파업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치면 사실 급여로 치면 상당 부분 수천만 원 거의 이제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종사자들이 나름 수천만 원 어떤 사람들은 뭐 억대 돈들을 어떤 우리 사회 언론 자유를 위해서 나름 희생하면서 기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달에 단돈 10,000원만 어디 기부하려고 해도 사실 고민되는 게 일반 노동자들의 마음인데 내부 구성원들이 나름 열심히 싸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파업의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거에 대한 내부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바라봐 주실 때 공영방송 내부의 종사자들도 여기 계신 분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다 그냥 뭐 기자, PD 프로그램 열심히 만들고 싶어서 이제 입사한 사람들이지 뭐 노동조합 활동하려고 사실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역할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받고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함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현재 각사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노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2 노조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후원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민감한 사항입니까? 여기 다 지금 언론 노조가 본부장님- 제1노조이실 텐데요. 저희가 제2노조거든요. 그럼 저희 정체를 얘기해야 되나요? 많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제2노조라고요. 제2 네, TBS에서는 저희 언론노조가. 언론 규모가 노조가 큰 게 제2 노조. 제1노조고요. 규모가 큰 것이 규모 1. 순서대로
예, 제2 두 번째 노조가 지금 저희가 제2 노조 해봐서 아는데요. 제2 네. 이 제2 노조가 사실 그 안에 폄훼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새 노조라고 말을 불렸죠. 그래서 TBS 우리 송지현 지부장님이 계신 언론 노조도 저는 TBS의 새 노조로 좀 명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러드리고 싶고. 1노조와 2노조는 사이가 안 규모 좋은가요? 때문에, 규모 아, 때문에. 조합원 숫자. 조합원 숫자와 네. 규모에 따라서 근데 저 시민분이 질문하실 때 저 제2 노조의 의미는 아마도 그 권력 친화적인 어영 노조를 이야기하시는 것 네, 같은데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네, 되는지. 네. YTN도 그런 노조가 있고요. 그들의 정체는 저 역시도 무척 궁금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규모는 저희 한 5분의 1 정도도 안 되죠. 소수 노조긴 한데 일단 사장 물러나라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목소리가 크고 아, 행동력과 그렇죠. 결집력이 대단하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그리고 그거 숫자에 유튜브와 비해서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쪽수는 얼마 안 되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거의 반반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보수 언론들이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 노조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네이밍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언론 노조 MBC 본부가 정식 명칭인데 거기서 이제 MBC 노동조합이다라는 명칭을 써갖고 저도 사실 안에서 뭐 네이버 검색해보고 노조 관련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라고 해서 사실 MBC 노조라고 검색하면 MBC 노동조합과 이제 언론 노조 MBC 본부가 같이 뜨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만 친다라고 하면 서울 본사에 저희 이제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이 한 1,100명 좀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우리가 제3노조라고 흔히 부르는 MBC 노동조합은 한 100명, 얼마 전에 이제 100명 넘었다라고 해서 되게 이제 그 환호하고 이런 글들을 이제 내부에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규모로 치면은 MBC 내부 구성원들이 절대 다수가 언론노조 조합원들이고 MBC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제 적은 게 현실인데, 외부로 비춰질 때는 MBC 노동조합이라는 네이밍 때문에 내부에 상당히 뭔가 많은 이제 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것처럼 좀 오해되는 측면들이 있죠. 가장 인구 구성적으로 봤을 때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 좀 점잖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KBS는 노동조합 구성으로 보면 지금 산별노조인 언론노조 KBS 본부가 일단은 그 절대 과반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사자의. 그리고 이쪽 저쪽도 노동조합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그냥 기업별 노조로 남아 있는 분들도 꽤 계시고,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MZ 노조라고 해서 방송사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지만 이런 그 언론의 공영성이라든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어떠한 멘트도 코멘트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그 종사자의 노동자로서의 권익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치로 내건 노동조합도 좀 출범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KBS 여의도 18번지를 가보시면요, 전체를 지금 조화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사장이 바뀌고 사장 물러나라고 했던 막 그런 첨예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들이 좀 정리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조화가 걷어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극보수 유튜버들이 와서 사장이 해임되는 날,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 구판에 누가 끌어들였냐? 저는 그 주수를 저희가 아닌 그 내부에서 저희를 사실은 혐오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와 계신 이런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혐오하는 그런 극보수의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는 곳에서요, 이 프레임화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극우의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건전한 사람들을 그들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것들로 프레임화 시킨다고요. 그러면서 5년 전에 2017년도에 저희가 벌였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그 투쟁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지금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노들이 아마 쌓이고 내적으로도 쌓여서 저희가 싸움을 잘 이끌어 가야겠지만, 밖에 계신 시민분들께서도 이런 것들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 KBS를 둘러치고 그렇게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선량한 시민의 목소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누군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주십시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노조라는 게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민노총과 좀 연결시키면서 좀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미디어 종사자들 대부분은 언론 노조 소속이고요. 아마 14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한 그 방송사나 출판업 그리고 15,000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TBS는 적은 편이지만 되게 많은 기자들, 그다음에 방송 PD들 이런 분들 거의 언론노조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뭐 노영 방송이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하고 있는 거는 명백하게 저는 이 프레임 싸움을 거는 거고, 예,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되게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소속돼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내부적으로 뭐 지난 5년에 이제 MBC를 상황을 평가하면서 내부에 사실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런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지적받는 어떤 뭐 공정성의 문제나 이거는 사실 노동조합이 가장 앞장서서 우리의 보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들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뭐 외부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일견 수긍하는 면이 있고 우리도 고쳐가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적을 뭐 제3노조나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노동조합의 상당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때 당시에 MBC의 보도를 책임졌던 사람들, 보도본부장이었던 사람,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 뭐 제3노동조합을 꾸리면서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동관도 공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동관이고 제3노조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보도가 옳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다만 내부의 우리 공영방송사 내부의 종사자들이 공영방송의 어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이런 성격 때문에 나름 진보적인 색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내부에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검토할 지점은 있지만 이것의 공정성을 국민의힘이나 제3노조나 여기서 지적할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아, 네. 박수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강인성 님이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언론에 대해 언론인들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다음 플랜이 있는지 조금 짧고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이렇게 꼭 Y부터 답변이라고 써 있는. 심지어 진행을 빠르게 하라고 해서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빨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저희 노동조합의 뭐 방법론 이런 것보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어떻게 비단 언론 분야에서만 일어납니까? 우리 사회 곳곳이 다 멍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를 현지 취재를 하고 왔어요. 네. 네,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네. 상도 많이 받았는데. 기자가 맞긴 하시군요. 아, 네. 네. 그럼 뭔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녀왔는데 그 취재를 하면서 미얀마 사람들한테 맨 마지막에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했던 말들의 대부분은 민주주의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줍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뭐 이태원 참사부터 최상병 사건까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결국에는 언론이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현재 미얀마에서 군부랑 싸우고 있는 가장 주축은 젊은이들입니다.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왜 총을 들고 밀림으로 가게 됐느냐 보면 아웅산 수지 여사 집권기 5년 동안 자유를 맛봤던 세대들이에요. 그들은 군부 독재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것은 시민들의 힘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젊은 기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릴게요. KBS 상황만 보면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사법적인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MBC 같은 경우 이렇게 무자비한 그 이사들 해임시키고 하는 게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MBC 이사 한 명의 그 거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들어오는 언론 탄압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 건 거라고 다 인식을 같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신료 문제도요. 사실 저희가 그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아마 새로운 사장이 오면 이거 아주 열심히 할까요? 윤석열 정권의 뜻에 반하는 건데 드롭시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플랜 B로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뉴스공장 갔다 오면은 5,000장씩 막 늘어요, 탄원서가. 그래서 우리 언론화사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탄원서 같은 것들, 그 작은 힘들이 사실 이 물결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그래서- 분들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재밌게 해야겠죠. 시즌 이분들이 2부터는 고문당하시는 게 신기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재밌게, 예. 유익하게, 강하게, 간절하게 예. 네,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TBS도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TBS는 사실 제일 먼저 이런 폭격을 맞은 상태고 1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성원들의 지금 마음은 뭐라고 할까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수신료를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정성이 어떻다, 뭐 편향적이다, 아니면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민영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꼭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BB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압박을 겪고 있는데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은 그들은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한다는 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그 공청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한 다음에 그러니까 행동을 한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열흘 만에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잖아요. 이게 급작스럽게 이런 걸 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 방송국 구성원들도 되게 힘든 일이지만 이거를 제대로 대응 못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지 못한 시민들한테 결국 피해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KBS를 대신해서 말씀드리지만 2,500원이고 월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BBC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이더라고요. 네, 수신료의 가치를 그만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만약에 없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TBS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TBS에 대해서. 그리고 시의회 쪽에 계속 시의회 쪽에서 움직이게 하도록 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일을 책임지고 해결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음 대권에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대권 나와요? 만약에 나오시면요. 네. 무상급식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으신데 공영방송을 없앤 최초의 정치인으로 제가 확실히 낙인을 찍어서 어렵게 만들 테니까요. 꼭 공영방송 제대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8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어요. 유튜브 댓글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개인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답답합니다. TBS를 지키기 위해서도 주민 조례안, 멤버십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했는데 에너지를 쓸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미션 3가지 저희가 언론아싸 시작할 때마다 안내해 드리는데요. 서명이 하나 더 늘었네요, 그새. 이러다가 한 10개 채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첫 번째 KBS 김희철 사장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탄원서에 서명해 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수신료 분리징수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탄원 서명. 그리고 TBS 조례 18세 이상 서울 시민이 참여가 가능한 서명. 요거 3가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은 그래도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언론아싸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만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론인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네.
이 질문까지 있는지는 사실 몰랐는데, 저는 뭐 아까 이제 시민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안에서 좀 드렸던 말씀은 사실 뭐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시민들이 어떻게 싸우면 이길 것인가, 저희가 사실 답을 알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겠죠. 사실 이 답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부 구성원들도 내부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외부에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루에 공영방송을 지금보다 프로그램 하나라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뿌듯했던 순간을 얘기하라니까. 저는 그걸 봐주시면 그게 가장 뿌듯할 것 같아요. 오늘 네. 돌아가시면서 공영방송이 사실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오늘 한번 하나 살펴보시면서 프로그램 하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그게 저희들한테 사실 가장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은, 부끄러웠던 순간은 오히려 그런 질문이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촛불 항쟁 기간 동안 얼마나 치욕적인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KBS 너네 뭐 하는 거야? 뭐 MBC 너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다 몰아내서 시민들 항쟁 그 현장에서 제대로 리포트도 못하고 어디 저 건물 꼭대기 옥상 올라가서 몰래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런 치욕의 언론인이 되지는 말자. 이런 그 마지막 자존심은 저는 지금 이 조합원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민 입장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 공영방송 없어도 난 별로 불편하지 않아 라는 얘기거든요. 뭐 어차피 다 유튜브로 보는데, 근데 유튜브 방송에서 그 가장 조회수가 높은 뉴스 채널이 1등이 MBC, 3등이 YTN, 5등이 KBS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SBS도 있고 뭐 JTBC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마이TV는 지금 7인가 8인가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본적인 뉴스 컨텐츠를 이 공영방송에 의존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마치 나는 도서관 우리 관리하는 거 보니까 도서관 사서도 좀 불친절하고 마음에 안 들어. 얘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난 도서관 없어도 살 수 있어. 밀리의 서재 보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KBS, MBC, YTN, TBS가 불쌍해서 도와주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시민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가 잘 지켜서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계속 다그치고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주인된 의식으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칭찬할 건 칭찬하되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열심히 비판하고 그런 체념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관객분들 중에 저희 이제 멤버분들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질문도 한 2분 정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십니까? 나는 이게 궁금하다. 이 말 하고 싶었다.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저기 뒤에 계신 안경 쓰신 단발머리에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시는 하얀 셔츠의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재밌게 많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약간은 좀 네거티브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10년 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나아졌잖아요. 물론 이제 정권이 또 그런 정권이었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언론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국민들의 온도가 지금 언론인들이 느끼시는 온도와 좀 다르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언론인들의 책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뉴스를 저도 굉장히 MBC 뉴스 각종 뉴스 다 보고, 그리고 뉴스타파나 이제 그 뉴스공장도 보고 다 보는데, 보면 이게 온도차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왜 국민들이 언론인들이 느끼는 것만큼의 지금의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 용감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KBS.
좀 현명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대답이 될 수도 있음을 좀 해량해 주시고요. 그 연장이긴 합니다.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KBS에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재론칭이 됐고 1호 아이템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라는 게 크게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었는데 추적 60분이라는 건 KBS에 상당히 상징성 있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었고 그게 다시 재론칭을 하면서 선택했던 1호 아이템이 과연 지금 KBS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손쉽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었거나 한 해 못 한 해부터 해서 아니면 그 내용 자체도 매우 축소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제가 2009년도 5월에 결혼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제대로 된 중계차를 그 현장에 넣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로고를 떼고 다니면서 돌 팔매 맞으면서 그 보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시간들이 다시 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문을 엄청나게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이라는 영장 이름으로, 검찰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진의 교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또 만들어놨던 그 방파제 같은 내부의 편성 규약, 최소한의 공정방송을 위한 장치들 모두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는 싸우는 다짐들을 좀 하고 있는 시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매우 현명한 질문에 현명하지 못한 대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태겠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유튜브나 OTT 같은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제 대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성 언론, 올드미디어들의 기대는 게 적어졌기 때문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진영 논리화가 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뭔가 공정방송을 한 것처럼 하면 인기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지는 게 아닐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 사회를 지탱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공영방송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저는 우리의 준비 부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2년 파업 때, 17년 파업 때 수많은 국민들이 공영방송 파업을 지지해주고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셨듯이 저희 스스로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갖고 뭔가 새로운 사장과 함께 새로운 방송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를 돌아보면 좀 준비가 부족했구나.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은 뭐고, 제대로 된 공정한 뉴스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막상 올라가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각자의 생각들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MBC만 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로 모아지고 다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어느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순간 다시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뭔가 내가 준비가 이 정도 됐으면 됐겠다라고 싶을 때 인사이동 나는 거 비슷하게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MBC 그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많이 품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하나하나 쌓여서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공영방송을 제대로 만들 시간이 될 때 많은 자양분이 되고 그런 것들 좀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분 정도만 더. 남자분. 네, 가장 먼저 빨랐습니다. 네, 여기 뒤에 계신 남자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명박 정부 때 그 언론 장악에 한번 당하고 그렇게 그 세상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언론이 한번 망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때 언론이 또 한 번 망가질 생각을 하니까 저도 너무 통탄을 따릅니다. 그 민주적인 그 언론으로서 대통령 창량만 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 중립적인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면서 보는 그대로의
그대로 언론에 살아야 진짜 언론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람된 얘기지만 그 대통령 탄핵이 그 얼마 남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님도 단식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대통령 탄핵을 하게 된다면 그 대통령 중심적인 그 권력적인 그 언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독립적인 그 언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람된 거지만 그 애국가 관련된 질문인데 박일현 편곡의 서울시립교향악단 애국가 다들 아셨을 텐데 그 지금 언론사 중에서 바뀌지 않 제가 각 언론사에게 요청했는데 그 일부만 빼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 시청자 목소리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그런 언론사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윗선 그 대통령이나 그 권력 앞에 그 막혀버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대통령 권력 중심이랑 그 윗선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 시청자 의견을 한번 네. 들어줬으면 싶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그 제가 바라던 게 있는데 그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제가 그 요청을 했던 그 박인영 편곡의 그 새 애국가 있잖아요. 그걸 그 방송 시작할 때나 그걸 받아줬으면 하는 게 좋겠는데 그것이야말로 시청자 의견을 받아들이는 진짜 네. 독립 언론이 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제 시청자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고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시즌 2가 재개가 되는데요. 시민분들께서 이제 언론 와서 오늘 공개 방송에 사실 각 언론인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고 정말 언론에 관심 많으신 시민분들께서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끝인사 한번 외치면서 오늘 네 분이 즐겁게 해야 제가 노래를 앵콜을 하는데 지금 지하 100층까지 내려가가지고 힘이 나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뭐 웃겨보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좀 웃지만 마시고요 본인이. 네. 어쨌든 네. 그래도 오늘 와이님이 네 오늘 카레 춤이었는데 카레 춤? 카레 춤? 죄송합니다. 카레 노래. 카레 노래. 명언도 준비해 오시고. 네. 웃기라고요? 아니 지금 웃게요? 네. 시즌 2까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민분들께서 공영방송이라도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보도라든지 이렇게 좀 시민분들의 진실을 위해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언론 아싸 함께 외칠게요.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